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아침에 왔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더 매일 찾아가고 있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차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부르는 5G가 보급된 지 이제 2년 차 맞았는데 아직도 이 5G로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잘 머릿속에 언뜻 잘 안 떠오르시죠? 예전처럼 그 세대가 늘어나면서 빨리빨리 보급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멈칫멈칫하는 것 같은 이 5G,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풀릴 건지, 오늘은 이 5G와 관련한 이동통신 업계의 고민들 한번 들어보겠고요. 요즘 주식 투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매주 한 번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이달에만 2조 원 넘게 담은 삼성전자 주가와 꽤 관련이 깊은 반도체 업종의 여러 이야기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왜 이래? 증시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센터장님 연결돼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 약간 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밤 미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강보합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나갔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3,080포인트, 전일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조금 마이너스로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NC소프트와 그리고 수혜주 운하와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컸었던 HMM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 인프라 투자 관련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조선업종을 포함한 산업재 섹터에서에 대한 어떤 주가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 등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재 sek터라고 하시면 어떤 업종들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겁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네, 기계와 조선 업종 등과 같이 이제 어떤 생산 설비 시설과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분야를 일반적으로 산업재 섹터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경기가 풀리면 이것저것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여기저기 실어 날라야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전반적인 관련 업종들 오늘 괜찮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요즘은 주식시장이 하루하루가 달라서 내일 어떻게 될지 예측이 잘 안 되는, 약간 안개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는 지수의 변동폭도 많이 축소되어가는 느낌이고, 특히 거래대금이 현저히 줄었다라는 점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또 오늘이 3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4월이 시작되면은 1분기에 대한 경제 성적표, 기업 실적 성적표들을 받아보게 될 텐데, 이 결과물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시장은 다소 좀 관망 모드로 일관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1분기 성적표 한번 보자. 기업 실적들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렇죠.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보통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은 보통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보통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은 4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보름 정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할 텐데, 네네네. 투자자들은 그럼 그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오는지 아니면 예상에 못 미치는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식을 살지 팔지를 판단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미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이 팬데믹 환경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훼손되었었고, 지난해 많은 여러 어떤 그 기업들의 각고의 노력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많이 개선시켜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연되었었던 소비와 영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주가에도 반영이 됐고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부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에서 더 좋은 기업과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분명히 구분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겠죠. 예. 가급적 시총 상위주 쪽에서 그런 긍정적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어떤 경계 모드가 지금의 관망 분위기를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라는 건 작년 실적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는 이제 1분기나 2분기나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던 시절이어서 그때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실적은 좋을 텐데 우리의 눈높이는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우선 지금 주식 기업 가치와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밸류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실적보다 가까운 21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까지도 이제 시장이 성장성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등을 평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또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17년과 18년 사이 반도체 빅사이클 때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라고 해도 17년도 실적을 넘어서기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다만 실적이 17년도 대비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올해의 실적 회복이 내년에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신뢰만 갖춰지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번 실적 시즌에서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을 기준해서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까지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를 어떤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1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을 알면 올해 가을, 겨울, 내년까지 실적도 예측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뭐 기업마다 다 업종마다 조금씩은 상이한 차이 등은 있습니다. 어떤 예. 기업들은 하반기에 일감이 많이 몰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일부 수주 관련 산업 등은 지금 아무리 수주를 체결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 실제 이익이 좋아지는 거는 1년 후나 2년 후부터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현재 경제 활동이 얼마나 정상화되었는지 또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여러 투자 계획 예. 그것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주가가 싸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 등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잘 나올 거는 예상을 하고 있으나 주가도 그보다 더 또는 그만큼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혹은 내년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업종을 이제 잘 골라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작년처럼 그렇게 계속 신나게 오르기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어떤 글쎄요. 그 정책 효과라든지 유동성 효과 등을 가지고 예. 어떤 탑다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유망 산업 등을 그동안에 골라왔었다라면은 이런 기대가 진짜 현실감 있게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실적 시즌에서 얻어야 될 기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기업들 더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 비싼 5G 휴대폰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 5G 시대가 오면 뭔가 큰 변화가 생길 줄 알았더니 요즘엔 그냥 전화기만 좀 비싸고 빨리 터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거 말고는 뭐 별로 특별하게 더 쓸만한 것도 없고 이런 게 소비자들의 불만도 나타나고 있고 또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5G 시대가 온다고 해서 관련 회사들 투자 많이 해놨는데 왜 안 오냐 하는 걱정들도 계속 하십니다. 오늘은 5G 서비스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것인지 그리고 6G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어서 5G를 건너뛰는 건가 싶은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통신기술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런저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서포트의 신동형 전략기획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서포트 신동영입니다. 네. 5G 전문가시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G 서비스가 제대로 안착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제 느낌만은 아니죠. 네, 맞아요.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이유가 뭡니까? 5G 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저는 5G와 같은 이동통신망을 고속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를 다 만들려면 사실상 설계도도 필요하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고속도로 뚫어놓고 이제 수원에서 부산까지는 비포장도로겠죠. 예. 그래놓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잘 안 돼요라고 하는 과정인 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돼야지, 다 전국망이 다 깔려야지만 아직 안 깔린 거예요? 네, 전국망 깔렸는데 촘촘하게 안 깔렸죠. 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구성 요소를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 5G용 전용 기기.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주파수. 예. 네, 그리고 기지국. 그리고 코어망이 있는데요. 5G 기기는 있죠. 그다음에 나왔죠. 주파수도 다 돼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기지국. 기지국이 사실상 4G보다 더 촘촘하게 많이 깔려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사실상 5G는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거든요. 사실상 스마트폰이 잘 안 터진다라고 예. 보면 기지국이 제대로 안 안 깔려 깔려서 있어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는 왜 기지국을 더 많이 깔아야 돼요? 불편하네요. 네, 그 부분은 주파수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더 높은 주파수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예. 멀리 못 가고 그리고 흡수돼요. 네, 그리고 원래 주파수의 성격이 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짐 많이 등짐 지면 멀리 못 가고 중간중간에 많이 쉬어야 되는 거랑 비슷한가 봐요. 정확하십니다. 예, 어. 그게 4G보다 5G가 훨씬 더 높은 주파수 대역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휴게소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얼른 만들지 왜 안 만들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이동통신 산업의 어떤 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이 재밌는 부분이 135, 246 홀수 세대와 짝수 세대가 참 재밌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 1G, 3G, 5G하고 네. 통신 이제 세대에서 네, 맞아요. 2, 4, 6세대는 다르다. 네, 네, 네. 사실상 이동통신 시장에서 말하는 부분이 딱 있는 게 10년 기술 혁신 주기설과 20년 세상 변화 주기설이 있는데요. 네. 또 재밌는 게 135는 세상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와해성 혁신의 시기고 246은 그러니까 완전히 바꾼 게 확산되고 고도화되는 그 점진적 혁신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약간 옛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3G 옛날 기억나시나요? 휴대폰 잘 되는데 왜 멀티 비디오폰 이거 영상 통화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었잖아요. 이거 3G 폰이라고 하면 그거 아이폰이 시작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 아니라 그 이전에 네, 영상 통화한다고 해서 맞아요, 뭐 맞아요. IMT 2000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네. 2G 폰은 아니면서 애매한 3G 폰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3G가 되어야지만 아이폰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스마트폰에 저는 이제 강하게는 종말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혁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를 위해서 우리가 망을 깔 거냐? 네, 맞습니다. 네. 망도 없는데 우리는 뭘 만들 거냐? 서로 그러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세요. 예. 그러면 아이폰 같은 누가 천재가 만든 스마트폰 하나가 또 나와야 되는가 보네요. 저는 5G도 휴대폰으로 쓸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저도 5G 폰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4G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4G만으로도 충분해서 네. 말씀 들어보니까 5G부터는 어차피 휴대폰용을 위한 게 아니니 네네. 휴대폰 말고 더 엄청난 기기가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5G의 위력이 발휘될 거다 그 말이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뭐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보면 이제 그 5G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 전문 용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세 가지 단어만 알면 5G, 6G 시대의 70%의 세상 변화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5G는 뭐가 특징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같은 얘기죠? 네, 같은 예. 얘기예요. 그 얘기를 보신다면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뭐 데이터 속도 이것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5G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이게 한국말이고요. 예. 영어로는 ENBB, MMTC URL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많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 ENBB 같은 경우는 Enhanced Mobile Broadband라는 약자인데요. 이게 4G에서는 최대 피크가 1GBps였는데 예. 20GBps까지 빨라지는 거죠. 엄청나게 20배나 더 빨라지는 거예요. 뭐가요? 속도가요? 네.
그러면 영화 다운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예, 사실상 영화 다운로드 사실상 불편한 부분은 없는데 저 예. 중요한 게 이제 요즘 VR, AR 예. 합쳐서 XR이라고 하는데요. XR 기기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 기기에서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스키 고글 같은 거 쓰고 혼자 막 게임하는 그거가 가상현실 게임이 네, 맞아요. 5G로 하면 더 실감난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는 2D 2차원 영상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360도 전체 컨텐츠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MMTC 초연결이라고 하는데요.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지금까지는 4G까지는요. 예. 2,000명이 1km/m에 접속 가능했었어요. 예. 근데 5G 때부터는 또 재밌는 게 여기서는 사용자가 아니라 기기예요. 1km/m당 100만 개의 기기가 접속한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중심이 되는 거죠. 기기가 접속하면 뭐가 좋아지는 세상이 됩니까? 뭐가 더 좋아지는 세상이라고 하면 이게 주체가 보시면 지금 뭐 온도를 보려면 그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이 가서 측정해서 예. 알려주잖아요. 예. 지금은 IoT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뭐 온도를 알고 싶으면 거기 센서를 달아놓고 주기적으로 받는 거죠. 통신을 해라. 네네네. 바깥에 있는 온도계가 네, 스스로 맞아요. 통신해서 나한테 알려줘라.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여쭙는 이유가 네. 5G, 6G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세상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세상을 가게 된다고 해서 가슴 뛰는데 뭘 할 수 있어요 하니까 그 게임 실감나게 좀 할 수 있고요. 네, 굳이 밖에 안 가서 온도 안 재도 안 돼도 되고요. 그게 다야? 사실상 그게 상상력의 일시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135 하실 때 보면 3세대 때 네. 보시면 스마트폰 별거 블랙 때도 사실 판 PD도 있었고 블랙베리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해? 그냥 이메일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그때는- 했었는데요. 네. 사실상 지금은 그 게임과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한다면 그 초저지연 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 URLNet이라고 하죠.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1ms의 네. 저지연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저지연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돼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맞아요. 통신이 끊어져서 뭐가 갑자기 안 됐네요. 이게 없다. 그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상 원격 수술이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공장 자동화도 사실상 가능해지는 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스마트폰이 아닌 5G 그리고 6G 시대에서는 예. 전 CR라고 하거든요. XIA, XR, 확장현실, IoT, 사물 예. 인터넷, A, 그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세상을 바꿔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런 거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그래야 나온다. 네. 자동차끼리도 서로 통신을 해야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멈춰 이것도 하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돌아다닐 거 아니냐. 네. 이해는 되는데 그 좋은 세상 그러면 왜 빨리 안 오냐 하는 거죠. 네. 말씀하셨지만 통신망이 아직 안 깔려서 안 돼요라는 거고. 통신망을 왜 안 깔아요? 그러면 깔아봐야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돈으로는 못 깔겠어요. 네. 이거는 누가 심판 좀 봐주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인프라 회사는 인프라에 번 돈을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예. 서비스와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전문 회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서는 글로벌 1등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ICT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탑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예.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뭐 아니면 아마존이나 잡겠다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확장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G망, LTE망 계속 먼저 깔았던 건 이게 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걸로 초고속 인터넷으로 1등 한번 해보자라는 네.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 투입이 있었는데 네네네. 5G부터는 그런 거 뭐 이제 중요해? 이제 이러니까 국가에서 예산도 안 넣고 통신회사들은 우리가 돈 써서 깔면 과연 돈 될까요? 이제 이러고 있고. 네, 정확하십니다. 네. 누가 하나 풀어줘야 되네요, 그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나 미국도 5G 깐다고는 하는데 다들 이제 계속 깐다고만 하고 잘 없어요. 깔기는 까는 모양 같은데. 중국은 사실상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 그리고 5G를 많이 깔고 있어요. 그거는 정부 주도하에서 거기는 그
기술력 그리고 효율성 관점에서 세계 예. 넘버원인 장비 회사가 있잖아요. 예. 화웨이라는 장비 회사가 있는데 그 화웨이가 더 글로벌을 점유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중국에서는 지금보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네, 인프라 투자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엄청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5G를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전체 예. 회선이 7천만 개가 있는데 5G 사용률이 1,200만 개여서 17% 이상. 이건 사실상 세계 최고의 시장 침투율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지금까지 제대로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좀 안 부족한 되고 부분이 있다. 아닌가. 그럼 박이경 좀 전에 됩니다. 설명 주셨고 네. 오히려 중국이 예전에 우리가 3G, 4G 할 때처럼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사실상 보면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5G 상용화 최초잖아요. 예. 근데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에는 중국이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5G 준비도에서는 글로벌 넘버 원이었었어요. 예. 우리는 최초이기만 하죠, 사실은. 예, 사실상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예, 네. 정확한 지적인데요. 네.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VR, AR 같은 XR 기기가 멋진 게 하나 나와서 네. 아이폰이 예전에 나오는 바람에 야 저거 쓰려면 나 뭐 가입해야 되는 건지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 물어보러 다니던 네. 그런 시절이 얼른 오든가 네. 정부가 일단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게요라고 예산을 붓든가 네.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참 만만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부분이 좀 재미있게 봐야 될 게 최근 들어서 오큘러스 2가 사람들한테 되게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오큘러스 2라고 하면 페이스북이 투자해서 만드는 VR 기기 전문 회사인데요. 예. 거기서는 보면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현실감 있게 깜짝깜짝 놀랄 수준으로 될 수 예.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산업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사실 가장 좋은 기기로 각광받으면서 지금 보면 산업계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홀로렌즈는 뭐 하는 기기입니까? 홀로렌즈는 오큘러스 2처럼 VR 기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 쓴다는 건 어떤 용도로 산업계에서 써요? 쓴다는 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 예. 혹은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설계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나 내가 이제 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귀로 들어서는 잘 안 모르겠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보면 이 화면에서 눈앞에서 TV에서 이거 딱 찍어주는 것처럼 요거를 몇 번 돌리세요. 요걸 몇 번 누르세요. 내가 안경 요거- 끼고 있으면 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보면서 네. 같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너비스, 그러니까 초보자도 숙련공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계에서는 꽤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침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서울 대치동에다 풀면 원격 과외 선생님인데 얼른 풀지 왜 안 푸나 몰라요. 맞네요. 사실 엄마들이 그 부분은 사실 엄마들이 게임할까 봐 걱정돼서 안 했는 부분이 그래, 아닐까 아이가 공부하고 생각됩니다. 있는지 게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럼, 없죠. 그렇죠? 예. 뭐 빨간불 파란불 하나 달고 공부 중 게임 중을 바꿔주면 될 텐데. 특허 내셔야 될 것 엄마가 같은데요. 보기에. 알겠습니다. 요즘은 6G라고 하는 기술 이야기도 간혹 들립니다. 이게 5G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5G 그럼 건너뛰고 6G인가 싶기도 하고 네. 이건 또 도대체 뭐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5G하고 6G 같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5G와 6G는 사실상 세상을 바뀌는 20년 주기 하나에 묶이게 됩니다. 예. 6G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면 5G 건너뛰고 6G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상 통신사업자는 5G는 INT 2020이에요. 2020년대를 주름 잡는다는 거죠. 6G는 아마 뭐 비욘드 5G 혹은 INT 2030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예. 2030년도에 상용화가 될 건데 사실상 보면 5G와 6G 뭐가 다른데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그 5G의 고도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초고속에서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맥스 20GBps에서 이제 6G가 되면 1TBps로 더 빨리? 50배나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5G에서 못했던 걸 6G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더 그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보면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XR 기기인데요. XR 기기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예. 25Mbps에서 5GBps 정도까지가 그 실감나는 게임 그 스키 고글처럼 생긴 거 끼고 네, 하는 네. 그거가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6G 필요하다. 네, 그래서 5G까지는 피크가 20GBps에서 일상적으로 보면 100Mbps는 보장하는데 예. 그 이상은 사실상 환경에 따라 다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초연결 보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5G보다 10배나 더 많은 기기들이 1km/평방미터당
그 접속이 가능해지고요. 사실상 지금 2차원이잖아요. 3차원으로 사실상 컨텐츠나 아니면 그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네. 6G 시대가 오면 6G 기지국은 또 다시 깔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6G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정말 그 무서운 1테라헤르츠라는 기술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전자파와 아이고. 광파 이 예. 사이여서 지금은 사실상 5G까지 전자기파의 세상이거든요. 예. 광파라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야 돼요. 근데 광파, 네. 광파 오븐 생각나시죠? 광파 오븐 할 때 그 광파예요? 네, 맞아요. 그것도 나중에 광파 기술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그럼 통신회사 사장이면 야 어차피 그럼 6G로 가야지 뭐 다 되는 건데 6G로 가면 5G가 가능한 기기도 다 여기서 작동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통신칩들이 다 달라야 되는 기기의 서비스는 똑같지만 그렇겠죠. 껍데기는 똑같지만 구성되는 부품들은 다 달라져야 되는 근데 거죠. 지금은 2030년쯤 되면 6G가 필요하고 6G가 상용화될 거라고 하시면 해봐야 한 7, 8년 남았는데 네. 5G 지금 투자해서 기지국 꽂고 다시 다 헐고 6G를 또 하면 야 그냥 버티고 있다가 6G 깔자 할 것 같은데요. 다 헐리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상 사실상 2G 2세대가 작년에 종료가 됐죠. 도심에는 빡빡하게 신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을 커버 못하는 부분은 그 전 기술들이 조금 더 커버하고 도시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그거 참 돈 안 되고 골칫거리였잖아요. 2G가. 네네네. 예. 근데 야 이거 잘 깔까 모르겠어요. 깔게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상 보면 혁신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5G가 통신망만 중요한 게 아니라 휴대폰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비스가 되려면 5G에 있던 그런 사용자들의 습성이나 아니면 서비스 속성들이 그대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겠죠. 6G로 바로 넘어가기는 또 쉽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5G를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도전과 트라이얼 앤 에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G 시대가 오면 이런저런 게 많이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왜 5G 시대는 잘 안 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들리는 6G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서포트의 신동형 전략기획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청취자 최목은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청약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약통장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세대주가 아닌 아내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은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그냥 깨버릴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야,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안 깨시는 게 좋습니다. 안 깨시는 걸 권합니다. 정 돈 필요하시면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담보로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급한 돈을 쓰시고요. 계속 넣어두면 이자율도 시중 정기예금 이자보다 오히려 높기도 하니까 그냥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아내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도 그럼 쓸 일이 있다는 거냐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집을 사시면 평생 그 집에 사실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또 그 집 다시 팔고 다시 무주택자 됐다가 또 집 사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청약통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의 청약통장도 필요하지만 또 나중에 아내 명의의 청약통장도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대주는 지금이 남편이 세대주지만 아내로 세대주로 얼마든지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청약통장은 깨거나 버리지 마시고 계속 갖고 계시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부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세대주가 아닌 아내의 청약통장이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지만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건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또 살다 보면 두 분이 계속 부부로 계속 안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각자의 청약통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알아두실 건 청약통장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청약통장, 엄마 청약통장 2개 있으면 안 쓰신 통장이면 나중에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유용하게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약통장은 남편은 말도 안 듣고 버릴까 말까 이 고민하실 수 있는데 청약통장은 깰까 말까 이 고민은 하지 마시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궁금하시긴 한데 알아보기 귀찮은 경제정보들 저희가 대신 풀어드립니다.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업종 기업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 기업이 활동하는 산업을 좀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모시고 하나하나 좀 산업들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도체 산업을 배우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청취자분 중에 6787번 쓰시는 분이 반도체 좋다고 해서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신 모양이에요. 주식을 샀는데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작년까지는 참 좋았는데 네. 작년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 그 이후부터는 조금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네요. 그게 예. 업종에 따라 그 섹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부진했고요. 근데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들은 또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주가가.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 고르신 거예요, 그럼 주식?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또 올해 말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요즘 왜 주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합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네. 오스틴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 그 겨울에 한파가 왔었잖아요. 예. 한파 때문에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아, 그러는 바람에 좀 네. 손실이 커요? 맞습니다. 그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공정이 여러 단계가 있다 보니까 한 번 전기가 안 들어서 공정을 멈춰버리면 예. 그게 꽤 오래 가거든요. 그 웨이퍼라는 이제 재료들을 다 빼고 새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손실도 크고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저도 들었는데 반도체는 재료를 넣어서 네. 우리는 밀가루 재료 넣으면 나중에 빵 나오듯이 네. 반도체도 재료를 넣어서 나중에 반도체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쭉 이제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이 2달 걸린대요. 2달.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서는 2달 동안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전기가 딱 나가면 이거 안에 있는 거 다 다시 드러내고 다시 해야 되면 그게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거의 다 구웠는데 아유 이거 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다시 이제 밀가루 반죽 시작하면 2달 걸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네. 참고로 오스틴 공장은 어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아. 6주 만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압축한 거네요. 네, 그래도 1분기 실적을 보면 예. 1분기가 뭐 한 12주라고 보면 공장 하나가 절반을 지금 못 돌린 거니까.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반도체 산업 자체가 약간 좀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고 공부하려고 하면 용어가 어려운 게 2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것만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가셔도 우리는 아주 고마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예. 2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산 단계로 보면 펩리스, 펩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파운드리예요. 죄송합니다.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네, 펩리스. 펩리스 파운드리. 네, 이 2가지인데요. 이 2가지를 다 하는 게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회사가 이 2가지를 다 하고. 펩리스는 뭐고 파운드리는 뭔데요? 그렇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펩리스 같은 경우에는 패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제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전미사로 LESS가 붙습니다. 성문 기본 영어에서 배우셨죠? LESS가 뭐 붙으면 없다, 뭐 뭐가 없는. 없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 과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 팹이 없는. 네. 그 공장이 없는 겁니다. 팩토리가 없는. 네,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고 이 설계를 한 걸 보통 우리 OEM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예. 옷 같은 거 디자인해 가지고 너희 만들어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팹리스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설계만 이제 설계만 전문이다. 하고 직접 제조 공장이 없습니다. 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서는 뭐 실리콘웍스 같은 이 기업들이 대표적이고 해외에서는 애플도 어떻게 보면 팹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애플도 설계만 하죠. 그렇죠. 메이드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라고 해놓고 뭐 지금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아. 이런 업체들은 공장 없이 설계만 하니까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공장 짓고 이런 설비 투자 큰 돈 안 들여도 그렇죠. 되니까. 뭐 설비해야죠. 사람 써야죠.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도 집 짓기 위해서 굳이 포크레인 안 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그거 있는 분들 네. 빌려다 쓰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 제작에 따른 제조 원가의 상승은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내가 기술력, 설계력이 정말 기가 차니까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기가 막히니까 설계를 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설계를 예. 해서 만들어도 팔린다라는 거죠. 그게 팹리스다. 맞습니다. 파운드리는 뭐예요? 파운드리는 팹리스가 설계를 하면 누군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애플이 설계한 거 그거 만들어주는 업체네요. 그럼. 맞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는 공장을 네. 가지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업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계는 안 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부 하이텍 같은 업체들이 네. 이런 파운드리 산업을 하고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을 합니다. 내가 반도체 설계해서 삼성전자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한번 아래에 훑어보고 해드릴게요. 그런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조금 있긴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처럼 종합반도체 회사는 자기네들 제품도 있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회사가 예. 경쟁사죠. 삼성의 어떻게 경쟁사죠. 보면. 네, 예. 경쟁사가 우리 설계도를 주면서 설계도 같은 건 다 극비일 거 아닙니까? 설계도를 주면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기 얼마나 찝찝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특히 애플과 삼성은 바로 휴대폰 시장에서 부딪히는데 네. 애플이 자기네 칩을 삼성전자에 맡겨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삼성은 보고 얘도 잘 만들었네. 이런 거 그러면서.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우리 얼른 이 기능 넣자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진 않지만 왜 없어요? 있죠. 맡기는 입장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맡기는 입장에서는 좀 찝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 같은 쪽이나 이제 큰 업체들은 TSMC라는 회사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대만에. 네, 예. 대만의 삼성전자 같은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업체지만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거든요. 같은 주문만 받아서 만든다. 맞습니다. 예. 뭐 애플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이런 굴지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들의 제품을 만들어준다. 네, 위탁해서 생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빵을 납품하긴 하지만 제과점 사업은 안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 곽강을 받고 있고요. 그걸 파운드리 업체라고 한다. 네, 삼성전자도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전 세계적인 1등인데 네. 이 그 파운드리 산업에서 TSMC를 좀 따라가 보겠다. 왜냐면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설계도 하고 네. 자기네 디램은 자기가 설계할 테니까 맞습니다. 또 자기네 디램은 자기가 만드니까 만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남의 거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 팹리스이기도 하고 파운드리이기도 하네요. 삼성전자. 그런 업체들을 IDC가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는 디램 만드니까. 네, 이제 파운드리 산업은 아직 그렇게 여력이 안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 거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만들기는 하는데 네. 남는 공장에 남의 거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거는 아직 안 해준다. 네, 그런 것까지는 아직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사실 좋아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회사였는데 예.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죠. 알겠어요. 하나만 더 배우죠. 네. D램, 낸드 두 개는 뭐가 다릅니까? 삼성전자가 둘 다 만들어서 잘 네. 판다고 하던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메모리랑 비메모리인데 예. 메모리는 낸드와 D램 이게 예전에는 뭐 이제 소멸된다. 잠깐 이제 전원을 끄면 소멸된다. 막 이렇게 해서 뭐 하드디스크에 쓰고 그다음에 메모리에 쓰고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고 이게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 공부로 치면 연습장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오래 남아. 그건 메모리. 네, 그건 메모리. 비메모리는. 비메모리는 이제 미국이 잘하는 거죠.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 컴퓨터나 이 모바일 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뭔가를 하는 용도가 있는. 네. 얘는 그냥 저장만 하는 백지고. 네. 메모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우리는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 1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뭐 1등 삼성전자가 1등이고 하이닉스가 뭐 2위, 3위 하고 있고 알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뭐 비메모리 쪽은 뭐 인텔이라든지 AMD. 요거는 그 한 번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배운 것만 해도 아주 참 잘 올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 시간에 네.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투자할 거니까. 네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네, 뭐 좀 투자 좀 해보려고 하면 5G도 알아야 되고 반도체도 알아야 되고 뭐 청약 통장도 알아야 되고 이거 버려야 되는지 깨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어려우실 텐데 손에 잡히는 경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하고 함께 한번 가보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